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게 화폐로 가치가 있냐, 어떻게 규제해야 되냐 고민이 많죠. 또 한편으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태도로 요즘 변화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이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실생활에 써보는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이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까지 가세해서 CBDC를 실제로 현실에 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실제로 도입될지, 도입이 안 될지, 혹시 된다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최근 동향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유행을 선도하던 청바지, 데님이라고도 하죠. 이 청바지 브랜드들이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철수했던 해외의 청바지 브랜드들도 서둘러서 재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데님 열풍은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달라진 청바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0.8%쯤 내리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0.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해서 오늘은 미국 리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리츠라고 하는 상품이 요즘 투자자들에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올해 중위험 중수익 이런 상품 중에서는 네. 글로벌 리츠, 특히 미국 리츠가 약 한 20 몇 퍼센트 이상으로 이제 높은 수익을 내는 정도로 아주 핫했었는데요. 네. 지금도 핫하고 아마 이렇게 테이퍼링이 다가오는 이런 음. 상황이 있어서도 예. 너무 높은 수익을 그동안 많이 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중염 중수익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지금은 여러 군데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리츠. 네네, 그렇습니다. 리츠라고 하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을 나눠 갖는 일종의 공동 투자. 네. 그런 개념으로 들었는데. 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어,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것보다는 일단 예. 잘 분산도 돼 있고 다양한 상품이 돼 있는 미국 리츠를 이제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인기를 올해 초부터 이렇게 성적이 좋았냐 하면은 일단 작년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호텔, 오피스, 이런 부동산 등등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상장돼 있는 리츠는 이제 성급 확보들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올 초에부터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그전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가 작년에는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리츠는 그 정도까지 많이 회복이 못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리츠는 배당으로 이제 수익의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배당으로 이제 나가는데, 네. 배당을 중지하거나 줄이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많이 하고 있다가 올 초부터 다시 배당 회복이 되거나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전반적인 코로나 이후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네.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이 이제 평균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는 게 하나 있겠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한 겁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비싸진 겁니까?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졌어요. 네, 예. 다른 주식들은 막 오바해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실물 부동산 가격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네.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실은 20%가 넘어가는 좋은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미국의 건물 같은 부동산들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요즘 회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그게.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호텔 또 몰 이런 데들은 최근에 가파르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 성적이 좋고요. 네네. 오피스 등등은 이제 기업들이 다시
뭐랄까 이제 재택근무에서 맞춰서 다시 근무를 하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취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상황이 좀 좋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뭐 물류센터 뭐 등등은 이거랑 코로나랑 상관없이 좋았고 네.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있겠고 이게 부동산 쪽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대표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경기 회복기 지금은 경기 회복 초기를 넘어서 일단 중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복기의 어떤 그 혜택은 올 초 중반까지 거의 다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회복 중간으로 갈 때 중위험 중수익으로 꾸준히 이런 배당이라든가 그 임대료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테이퍼링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수익이 날 거라고 지금 여러 군데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에는 미국의 건물 가격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고, 그러니까 리츠 가격도 같이 비슷하게 빠졌다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으면 네, 이제는 빠졌다 회복한 건 뭐 그 사이클은 지난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과거에 리츠를 투자했던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그냥 투자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는, 그러니까 미국의 건물에 투자해서 월세 받는 그런 투자잖아요. 중위험은 중수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한 5, 6, 7%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그 리츠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그전에도 보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조금 더 나아진 게 뭐냐면 예. 코로나 전후로 해서 달라진 게 일단 수요 요인, 공급 요인에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주 불을 뿜고 있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로 그 저기 도시가 아니라 외곽의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한 것도 있고 예. 우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30대 중반에 이런 미국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서 막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은데 그 2008년 금융 위기 때문에 서프라임발 미국 부동산은 생긴 문제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주택을 많이 짓지 못해서 공급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원재료 가격 급등하는 것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옛날처럼 너무 버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2008년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상태에서 주택이 견조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1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고 요거보다는 좀 둔화될 것 같지만 수급에서 일단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쭉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는 전망들이 많은 상태여서 요 미국 부동산 주거용 또는 뭐 호텔 또는 몰 이런 데들이 이제 코로나로 이슈로부터 조금 회복되면서 네. 점점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요. 네. 지난 20%이 정도 좀 무리고 앞으로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 수익을 좀 받고 싶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투자할 대상이라고 만하다. 생각합니다. 미국 리츠. 네네. 말씀 주시니까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 리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게 될 것 같고, 네. 하나 더 걱정스러운 건 보통 그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건물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니 이 월세는 은행에 넣어놔도 뭐 나오는 거니까 하면서 오히려 건물이나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게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까? 그 하반기 우리 예상되는 테이퍼링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리츠가 이제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곳 추천하는 리츠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경기 민감도가 높은 리츠, 예. 그다음에 금리 민감도가 낮은 리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임대료에 빠르게 반영하는 예. 계약을 짧게 하는 단기 임대를 많이 하는 호텔이나 뭐 리테일, 몰, 쇼핑 뭐 이런 데들은 이게 짧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 금리 상승이 그냥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예. 좋은 실적이 많이 나오고요. 아주 장기 임대한 뭐 이런
그런 경우 물류 이런 데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좀 더 경기가 알겠습니다. 좋아지면 혜택을 받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단기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혜택을 보는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그런 ETF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요즘 세계 각국이 잇따라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선언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최근에 이 CBDC 모의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회사들과 손잡고 해보겠다고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지요. 이 CBDC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일상에 도입이 된다면 언제쯤 도입될지 어떻게 활용될지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 오디세이의 저자 차현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CBDC에 대해서 올 초에도 나오셔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도 근무하고 계시니까 상황도 잘 전해 주셔서 그런 정도구나 대충 알고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미국 연준도 이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 연준이 3월 말에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년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을 한번 정리하겠다. 예.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것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위안화하고 패권 경쟁으로 가는구나 하고 세계 언론이 조금 오바를 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예. 더 이제 크게 각광을 받는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잘 쓰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뭐 조폐공사가 찍고 은행들이 관리하고 해서 예.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뭐 관리가 잘 안 돼서 못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고 아쉬워서 이 CBDC를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나라마다 좀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예. 일단 북구형 국가는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국토가 넓은데 예. 은행은 적고 사람은 적어서 은행을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중앙은행이 제공해 보겠다 예. 하는 북구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IT 기술이 발전해 있지 않아서 네. 외국이나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것들이 다 외국계이다 보니 네. 자국민들의 거래 정보가 경쟁 국가인 호주나 영국까지 왔다 갔다 해서 정보가 노출된다 하는 예.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국가에서 하자. 신용카드 그렇습니다. 사업을 국가에서 해보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러시아 같은 데는 재미있는데요.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하고 네. 서쪽에 있는 모스크바가 시차가 10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쪽에서 문을 닫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문을 열지를 않아가지고 예. 금융기관의 그 거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럴 바에는 24시간 컴퓨터를 예. 열어놓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CBDC가 차라리 낫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러시아형이 있고요. 그 러시아형은 우리로 치면 그게 24시간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한쪽에서는 영업을 만료했는데 예. 저쪽에서는 아직 영업이 시작도 안 했으니 오늘 뭐 8월 10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8월 10일 날 거래를 언제 한 거야? 하고 이제 그런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금융의 낙후된 면을 CBDC로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럼 듣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업,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사업을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걸 CBDC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업자 혹은 은행들이 스스로 하는데 그 나라들은 뭐 다른 이유로 잘 안 하는지 그냥 이걸 중앙은행이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발표를 할 때 네.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좀 모호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약간 예비적 동기로 그냥 연구를 하는 것이지 뭐 내년이나 후년 당장 CBDC를 발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도 최근에 이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실제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삼성전자 같은 외주 기업들하고 손잡기도 하고 실험을 해본다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가 하려고 하는 CBDC는 신용카드의 대체 혹은 뭐 모바일 뱅킹의 대체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시중의 은행들이나 카드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 중앙은행은 그럼 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하면 한국은행은 그 CBDC 발행의 필요성이 상당히 적은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걸 뒷짐지고 기다릴 수는 없고 지켜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한번 어떤 상황이 되는지 연구는 해보자 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예방적 동기에서 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뭐 연구팀에서 예를 들면 김 과장, 당신이 그 요즘 CBDC 담당하면서 스터디 계속 좀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의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한번 사전에 해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진짜로 발행해서 쓰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 한국은행은 좀 고민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카카오 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그 다음 날 바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세계에서 저희가 80년대 중반에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 봐야 한국은행의 고객은 그 상업은행 한 10대 군데밖에 안 돼 가지고요. 한국은행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지만 거래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한 4천만이 하루에 한 10대번씩 점심시간 뭐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쓸 때 중앙은행 컴퓨터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는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영원히 안 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빨리 도입될 걸로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한다고요, 영원히? 그게 지난주에 그 연준 위원도 같은 생각을 밝혔는데요. 지금의 CBDC 열풍이 익주버런스, 비이성적 과열이다. 그리고 또는 뭐 피버 피치, 정신을 훅 가게 만드는 데이트 상대로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회의적이다 하고 그 연준의 위원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CBDC와 관련한 논의 중에 항상 끼어드는 게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이 코인. 안 그래도 이게 코인이 서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결제도 하고 지갑 사이에서 서로 오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디지털 화폐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늘 일정한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형태만 디지털인. 그거는 결국은 그거랑 CBDC랑 그럼 개념이 같은 건가?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더군요. 가상화폐류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류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CBDC랑 가장 가까운 것은 가치가 뭐 안정된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제일 가까울 텐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CBDC가 보급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 중앙은행이 민간이 발행하는 CBDC랑 과연 경쟁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다른 나라들이 아마 상당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민간이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쓰는 이른바 코인, 스테이블 코인하고 경쟁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돈을 미리 받아 도와서 네.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금융기관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회도 그래서 지금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런 금융업을 한다면 민간이 발행하는 또는 민간이 행하는 금융행위하고 네. CBDC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그것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월급을 일정 부분을 띄어서 네. 페이스북에다 갖다 맡겨놓을 것이냐, 한국은행에다 갖다 맡겨놓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합이 생기는데 그런 경합을 중앙은행이 할 이유가 있느냐, 네. 또는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금융산업이나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 이제 이런 생각까지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토빈 같은 사람들은 예. 그 CBDC를 발행하면 예금보험공사하고 조폐공사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앙은행들이 다 고객들이 전부 다 예금을 중앙은행에다 갖다 놓을 텐데 예. 중앙은행은 망하지 않으니까 예. 아마 그 중요한 기관 2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CBDC는 생각보다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럼 CBDC를 발행한다고 치면 대출도 중앙은행이 해준다는 말씀이죠? 대출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예. 일반인한테 예금은 받으면서 예. 대출은 은행한테만 해준다고 그러면 예. 고객을 2단계로 나누어서 계층화한다는 것인데 예.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은행들은 예금은 못 받고 대출만 해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해줍니까 그럼? 그러면 결국은 예. 그 중앙은행은 은행들한테 예금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출만 해주게 되기 때문에 예.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중앙은행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출을 시키는 대로 대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대출 상담사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그게 이제 시중은행들이. 결국은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대출에서 손실이 예. 나면 그거는 중앙은행이 떠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도 참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에서 궁금해하는 건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페이스북 코인도 있고 아마존 코인도 있고 뭐 다양한 암호화폐들도 있는데 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선언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쓰지 마세요라고 중앙은행들이 강제할지 헷갈리니까 예. 아니면 경쟁이 되니까 예. 아니면 중앙은행이 CBDC를 쓰게 되면 이제 정말 디지털 화폐의 세상이 오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더 자유롭고 활발해질지 이건 양쪽의 시나리오가 서로 극과 극인 것인데 그들의 예. 입장에서 보면 예. 어느 쪽을 점을 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연준의 뭐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예. CBDC를 만약에 발행을 하더라도 그 순간 당장 은행권 지폐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앞으로 만약에 발행을 하더라도 아마 공존하는 쪽으로 가다가 서서히 어느 한쪽이 이제 사용을 덜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폐와 CBDC 예, 또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다른 코인들. 예, 그걸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 기간은 뭐 공존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CBDC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뭐가 좋습니까라고 하는 답 중에 예. 일단은 그러면 현금 없는 사회가 되니까 지하 경제를 없애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건 예. 이제 물론 프라이버시와도 연결되니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조세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네. 그리고 현금이 따로 없으니까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예.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예. 라는 장점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예. 말씀하신 대로 현금도 공존하고 민간의 디지털 화폐도 따로 공존하면 그런 장점은 발휘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예. 그러면 CBDC를 왜 발행하는 거야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닥치게 돼 가지고요. 예.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한쪽으로는 연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고민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또 회의적이 되고 지금 그런 게 지금 믹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디지털 화폐는 CBDC만 쓰고 코인과 다양한 민간의 디지털 화폐는 이제 없다.
예. 쓰지 말아라 법으로. 예. 우리나라도 화폐를 한국은행권으로만 써야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화폐를 만들어서 쓰는 건 안 된다는 게 법이잖아요, 지금. 예. 그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런 강제력을 갖고 그리고 현금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네. 중앙은행이 CBDC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온 국민한테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이것만 쓰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횡포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한두 사람이라도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쓰는 CBDC를 이것만 쓰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네. 이제 굉장한 횡포가 되기가 쉽지요. 단말기를 주거나 예. 아니면 현금을 쓰게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좀 들여다볼수록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계속. 예. 연준의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너무 지금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근데 그걸 민간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 중앙은행들, 정부들까지도 나서서 그러면 정부들도 어디에 홀려 있다는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거나 네.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지급 결제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도모한다 하는 추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 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네. 그냥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CBDC의 동향과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전망까지 차현진 작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청바지가 다시 유행을 타고 있는데 예전에 그 유행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전해드릴 주제입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데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데님은 보니까 뭐 두꺼운 천을 다 데님이라고 불러요. 네, 두꺼운 면직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은 나일론과 혼방 제품도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천이 강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가구나 침대 등의 커버나 작업복 등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천이죠. 그런 천, 두꺼운 천. 네, 그러니까 청바지는 데님 중에 청으로 된 데님이 이 청바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린다. 네. 요즘에 다시 청바지들이 뭐 패션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왜 네. 이유가 뭐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서 편한 옷이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패션 가운데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 청바지가 다시 유행이 된 것은 이 어떤 그 갇혀있던 억압되어 있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탈출, 자유로움, 반항 이런 이 청바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징인 것 같은데요. 원래 그거였죠, 상징이. 맞아요. 예. 청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IT 업계 종사자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늘 입고 네, 다녔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보면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진 같은 것들이 100만 원 넘는 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던 사람에게는 자유의 상징, 일탈의 상징 이런 것도 있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옷이 또 청바지이기도 한데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발이 묶인 채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했던 예전처럼 빨리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일상에서 매일 입는 옷으로라도 기분 전환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 청바지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거의 대부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네. 제 눈에도 늘 그냥 그런 분들하고만 어울려서 그런지 요즘 특히 유행이다는 건 잘 모르겠던데 네. 좀 새롭게 청바지와 어울리고 있는 혹은 트렌드나 비즈니스 이런 게 좀 있어요? 청바지?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철수했던 브랜드들이 네. 이제 재런칭을 하기도 하고요. 말발굴 모양처럼 생겼던 트루릴리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재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리바이스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각종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네. 복고풍의 그런 어떤 이 디자인으로 네. 새롭게 선보이기도 하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새로운 프로모션과 어떤 마케팅으로 이 MZ 세대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그 브랜드는 철수했던 브랜드들이에요? 네, 철수했다가 국내에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누디진스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좀 새로운 마케팅으로 이 MZ 세대들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이 청바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청바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사지 말고 고쳐서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에는 새 제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품도 있고 저런 제품도 있으니까 요 제품을 사보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했다면 이분들은 고쳐서 입어라. 수선을 해봐라. 네. 혹시 이 제품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망가지거나 뭐 해지더라도 또 해진 거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면 사이즈를 고쳐 입거나 길이가 맞지 않으면 길이를 조정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수선 장소를 추천을 해주거나 또 근처에 수선집이 없으면 그 수선을 픽업해주는 픽업 센터를 안내를 해주거나 네. 또는 온라인으로 수선을 받아서 고쳐서 다시 배송을 해주거나 그래서 또는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수선한 것을 되파는 이런 리사이클된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제품을 살래.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든 청바지를 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청바지를 선보이는데요. 이 친환경을 지향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청바지를 파는 게 아니라 청바지 고쳐 입기 캠페인하는 가게, 뭐 수선집 이런 의미예요? 새 제품도 판매를 하고 새 제품을 판매를 하지만 새 제품을 사기 전에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고쳐 입을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버리려고 했던 바지를 이 회사가 구입을 해서 네. 그걸 다시 수선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파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싸냐? 그렇지 않아요. 리사이클 그 청바지 제품은 $280에서 약 $300 정도로 굉장히 또 비싸요. 35만 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새로 사서 입기 어렵네요. 고쳐 입어야겠네요. 가격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 브랜드들이 사지 말고 고쳐 입어라라고 하는데도 매출이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이 제품은 수선집하고도 연계해서 네. 근처에 있는 수선집들과 제휴해서 또 소개비도 받고요. 또 배달을 통한 배달 수수료도 받고. 그럼 내가 입고 있던 예를 들면 뭐 리바이스 청바지는 네. 갖고 가서 거기서 수선해주면 수선해준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선 뭐가 남나요? 하면 남는 건 없죠, 당장은. 수선한 중개료, 수수료가 그 정도? 네, 그거 가지고 매장 운영하고 하지는 않을 텐데.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수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새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이미지 만드는 작업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게.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라고 하는. 네. 그런가 하면 또 MZ 세대들이 특히 착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청바지를 만들 때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물을 보통 7,000리터를 쓴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물을 쓰게 되죠. 청바지를 만들 때요? 네. 천을 만들 때 물을 쓰는군요. 네, 그리고 염색을 하거나 입히게 되다 그 보니까 과정에서 네, 이 7,000리터가 제가 물 1리터를 하루에 1리터를 안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7,000리터를 보니까 하루 1리터를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 제가 19년을 마시는 물이더라고요. 청바지 한 벌 만들려면 필요한 네, 물이. 네. 그래서 이 7,000리터를 쓰게 되는데 이 멜팅진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기존의 그 청바지를 만드는 물의 5% 정도만 물을 네. 사용을 해서 이 워싱진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해서 청바지 워싱을 한다라는 네. 걸로 해서 워터리스라고 하는 청바지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겉보기는 그냥 청바지하고 비슷하겠네요. 물로 빨았든 뭐 워싱진이든 뭐든. 네, 물을 굉장히 적게 쓰는데 기술력을 이제 물을 적게 써서 워싱을 하는 기술력을 개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멜팅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제품도 청바지인데 친환경이다라는 걸로 이제 그 MZ 세대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네. 이 청바지가 하이브리드 패션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청바지가 약간 뻣뻣하다. 그리고 뭔가 입으면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부드러운 재질의 데님 그리고 미디가 길거나 바지통이 큰 와이드 팬츠 같은 스타일로 요즘에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바지가 뭐 부츠컷이나 또는
뭐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청바지가 한때 유행이었다면 네. 과거의 청바지들은 시대별로 유행하던 패턴들이 있었어요. 다 다르죠. 네. 예.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는 다양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고정되어 유행이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라 유행이 없이 어떤 그 각자의 스타일대로 제멋에 입는 그냥 네, 그게 그래서 제일 좋죠. 네, 하이브리드 패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레깅스나 애슬레저 룩이 그 어떤 그 편안함을 그 MZ 세대들이나 기존 그 소비자들에게 익숙함을 줬기 때문에 청바지도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와 탄성이 있는 데님으로 예, 소재가 많이 변형이 늘어나는 됐고요. 거. 네. 그리고 그 복고풍이랑 레트로 열풍 때문에 미디 길이가 길고 와이드형 통 팬츠 이런 식의 헐렁하게 입는 거. 그 데님 팬츠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컬러도 좀 더 다양해질 거다라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바지가 청바지 천 이걸 데님 소재라고 부르셨는데 네. 이거는 바지 만드는 것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요? 화장품 케이스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런 그 쿠션이라고 하죠. 예.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나 여성 화장품 케이스에도 데님 그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한 기업에서는 선글라스도 이 데님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그 버려지는 청바지를 여러 겹 겹쳐서 여기에 레진을 가미를 해서 이걸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 선글라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이제 모제빅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네. 여러 가지 겹쳐서 굳혀서 이걸 만든 그 안경테를 만들었는데 이 네. 영국 기업이 또 이 데님의 그 트렌드에 힘입어서 이 MZ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요즘은 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뭐 멋진 느낌의 광고뿐이었는데 요즘은 그 뭔가가 이게 친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리사이클링이나 리폼, DIY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님이 그래. 이제 그 리폼이랑 DIY 이런 거랑 결합돼서 네. 데님에도 컬러풀하고 어떤 DIY가 네. 가미된 그런 소재로 네. 이제 그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로그인디 조영경 대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